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제3과목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CGMP 부분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2회입니다. 모의고사 2회 28번. 모의고사 2회 28번 18쪽 모의고사 2회 봉투 모의고사 2회 18쪽 28번부터 해설을 할 거고요. 이 CGMP 부분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세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이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시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8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GMP 2조. 항상 법 보면 제 2조는 뭐죠? 용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보기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 했는데요. 품질 보증이라는 말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이죠.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에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품질 보증이라고 한다. 품질 관리 아닙니다. 품질 보증입니다. 포인트 하나 잡고 가셨습니다. 자, 2번. 불만이란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정보다 라고 했었죠. 외부 정보. 이게 키포인트였죠. 내부 정보 아닙니다. 제품이 규정된 적합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외부 정보를 불만이라고 한다. 주관식 대비하세요. 3번. 공정관리. 공정관리는 공정을 관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제조 공정 중에 적합 판정 기준, 적합 판정 기준의 충족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이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정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즉,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적합 판정 기준이죠. 공통으로 들어갈 건 적합 판정 기준이고요. 적합 판정 기준은 에 대한 설명. 적합 판정 기준은 뭐죠? 적합 판정 기준이란 시험 결과의 적합 판정을 위한 수적인 제한, 범위 또는 기타 적절한 측정법을 적합 판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적합 판정 기준이라면요. 키워드는 뭐냐면요. 수적인 제한이에요. 숫자 이런 거. 범위, 수적인 범위 또는 적절한 측정법 같은 거. 측정이라는 건 숫자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합 판정을 위한 수적인 제한, 이런 것이 바로 적합 판정 기준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실게요. 1번부터 4번까지 해설을 해보면 화학적 방법, 기계적인 방법, 온도, 적용 시간과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청정도를 유지하는 모든 활동, 이런 거 뭡니까? 청소죠. 2번 규정된 조건 하에서 표시되는 값과 표준기계의 참값을 비교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체중계 때 표시되는 값, 체중계에 표시되는 값하고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체중계가 0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내 살이 더 나가 보이거나 덜 나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을 조정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 교정이죠. 3번 재처리해서 품질을 적합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재처리해서 품질을 적합한 범위에 들어오는 건 재작업이죠. 4번 제조 및 품질과 관련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제조 및 품질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적에 달성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키워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라는 키워드 나오면 뭡니까?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이 키워드 제가 잡아주신 거 다 하시고 화학적 막 이런 거 나온다. 이건 청소. 그리고 여기는 교정, 규정된 참값 비교, 교정. 그리고 재처리. 그러면 이거 뭡니까? 재작업. 그리고 이런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감사. 이런 키워드를 딱딱딱 보시고 이것은 뭐구나. 이것은 그렇구나, 이러한 단어들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키워드로 잡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키워드만 외우시면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요. 꼭 잡고 가시고요. 29번부터 해설을 할게요. 작업장의 방충 대책. 방충이라는 거 아니요. 방충이라는 거 곤충이죠. 곤충 안 들어오게 하는 대책. 뭡니까? 일단 빛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창문이 열려져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빛이 막 새나가는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 구멍 같은 거, 이런 거 그 틈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충하기 위해서 창문은 차광을 하죠. 빛을 안 새 나가려고. 그리고 문 밑에는 스커트 같은 걸 달아놔가지고 문 밑에 막 벌레들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실내압을 실외보다 높게 하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구제를 위해서 구멍에 틈을 마련한다? 아니죠. 벌레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을 아예 열 수 없게 만든다. 잘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창문은요, 아예 열 수 없게 만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아예 열 수 없게 하고요. 선생님,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하냐요? 이 코로나 시국에 환기는 어떻게 합니까? 환기는요, 공기 조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합니다. 기계로 합니다. 3번 UV
살균 및 소독 효과를 위해서 창문은 차광되지 않게 하되. 맞아요. 이제 UV의 살균 및 소독 효과를 위해서 창문은 차광하지 않대. 아유 죄송합니다. 틀렸죠. UV의 살균 및 소독 효과 이런 거 아니고요. 창문은 차광하지 않대. 창문은요 차광합니다. 차광이라는 건 빛을 차단한다는 뜻이죠. 창문은 차단을 해야 됩니다. 빛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아예 그냥 깜깜하게 만드는 게 권장됩니다. 4번 문 상부에 스커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문 하부에 스커트를 설치합니다. 문 하부입니다. 골판지, 나무 부스러기를 방치하지 않는다. 이 뒤에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의 먹이가 되거나 집이 될 수 있어요. 5번 보시면 실외압을 실내보다 높게 한다. 잘못된 얘기죠. 자, 공기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실외가 고기압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실내로 공기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실외에 있는 벌레가 실내로 공기를 따라서 이동하겠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됐죠. 실내를 고기압으로 해야 되고요. 실외가 그럼 저기압이 되겠죠. 실내가 고기압이면 어느 한쪽이 고기압이면 다른 쪽은 저기압이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면 실내의 공기가 실외로 빠져나가겠죠. 이런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왜냐면 실내에는 벌레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실외는 관리를 안 하는 벌레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외를 고기압으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거 반대로 됐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0번으로 갈게요. 30번 보시면 CGMP 해설서에 명시된 글이다. 그래서 공기 조절의 방식, 공기 조절이란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죠.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도 제가 심화 문제집에서 다뤄준 부분입니다. 심화 문제집에서 제가 했는데요. 이 센트럴 방식하고 펜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딨죠? 항상 이 공기 조절 방식은 CGMP 해설서에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센트럴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펜 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인데요. 센트럴 방식이라는 건 이제 화장품에 가장 적합한 공기 조절 방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방식은 센트럴 방식이라는 말을 합치면, 센트럴 방식이란 말을 들었을 때 왠지 에어컨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센트럴 방식은 에어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에어컨 기능을 갖춘 공기 조절기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에어컨 방식인데 여름 겨울에 온도차가 큰 한국에서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방식이 가장 적합한 공기 조절 방식으로 CGMP 해설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가격이 많이 들어요. 이게 흡기구나 배기구 같은 걸 천장이나 벽에 또 설치를 하고, 덕트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온습도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돈이 많이 들지만 가장 적합하다. 그게 센트럴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기하는 방식하고 센트럴 방식을 합친 걸요, 펜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펜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은 비용적으로 바람직해요. 비용적으로는 바람직한데 기류를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방식보다 공기류의 관리 성능은 떨어진다. 하지만 화장품 제조에는 적합하다. 가장 적합한 것은 센트럴 방식이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들면 환기랑 에어컨을 합친 펜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이 선호가 되기도 한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두 가지만 외워두세요. 이 두 가지 이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31번으로 가겠습니다. CGMP 해설서에 명시된 작업장의 청정도 등급 기억나시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은 클린벤치, 2등급은 제조실, 성형실, 충전실, 내용물 보관소, 원료 측량실, 미생물 시험실. 그리고 3등급은 포장실. 여기서 포장실은 2차 포장실을 말을 하는 거죠. 4등급은 어쩌고저쩌고 보관소들. 포장재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 관리품 보관소, 원료 보관소. 그래서 내용물 보관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관소들은 4등급이라고 제가 심화 문제집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이거 심화 문제집 꼭 훈련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 문제 풀기 어려워요. 어쨌든 같이 들어가실게요. 일단 클린벤치래요. 클린벤치는 1등급이죠. 청정도 관리 등급 1등급입니다. 청정도 엄격 관리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순환의 경우에는 클린벤치의 경우 1시간에 20회 이상 공기순환을 해야 돼요. 근데 1시간에 35회 정도로 공기순환을 한대요. 20회 이상이니까 적합하네요. 에어필터로서 미디엄 필터와 헤파 필터를 갖추었다 했는데 안 되죠. 클린벤치의 경우에는 프리필터, 미디엄 필터, 헤파 필터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클린벤치 부스까지 갖추어져 있어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은 필터 3개가 모두 공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프리필터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니은으로 가보실게요. 차압 관리를 하면서 일단 뒤에를 볼게요. 2차 포장실. 2차 포장실의 경우에는 3등급이죠. 1차 포장실은요. 1차 포장실은 2등급입니다. 그런데 왜냐면 1차 포장실은 충전실로 보잖아요. 근데 2차 포장실은요. 2차 포장실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3등급인데 3등급의 공기 관리를 차압 관리로 한다. 잘했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에어필터 없이 온도 조절만으로 관리를 한다. 에어필터가 3등급에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에어필터 중에 기초적인 필터는 있어야죠. 프리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방금 말을 꼬인 것 같아요. 에어필터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왜냐면 프리필터도 에어필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에어필터 없이가 아니라 에어필터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 에어필터 하나. 어떤 에어필터다? 프리필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에어필터 없이가 아니라 에어필터 한 개가 있어야 돼요. 프리필터입니다. 자, 디귿 볼게요. 1차 일단 뒤에 먼저 볼게요. 성형실. 성형실이라는 건요. 립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립스틱 그 모양 만드는 곳, 그런 게 성형실이에요. 그럼 성형실도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이기 때문에 2등급입니다. 근데 2등급인데요. 1시간에 18회 정도 공기순환을 한다 했는데 1시간에 10회 이상 공기순환을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리고 프리필터, 미디엄 필터, 헤파 필터를 갖추었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 2등급은요. 프리필터하고 미디엄 필터만 갖춰도 되는데 필요시에 헤파 필터를 갖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형실의 경우에는 1차 필터, 2차 필터만 갖추어도 되고 3차 필터는 선택사항으로 갖추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죠. 디귿은 괜찮습니다. 얘는 선택사항인데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괜찮은 거죠. 디귿도 괜찮고요. 리을로 넘어갈게요. 볼게요. 원료 측량실이라고 나와 있네요. 원료 측량실은 몇 등급입니까? 원료 측량실은 측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2등급이 되겠죠. 2등급의 청정도 등급입니다. 그래서 낙하균이 1시간에 31마리라고 했는데요. 2등급의 기준은 낙하균 1시간에 30개 거든요. 근데 30개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31마리면 30개를 지금 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낙하균이 1시간에 30마리 이하여야 하므로 얘는 지금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리을 틀렸고요. 미음으로 가볼게요. 1시간에 21회 공기수단을 하며 부유균이 75마리가 떠다니는 3.3 세제곱미터의 클린벤치 했는데요. 클린벤치의 경우에는요. 1시간에 21회 공기순환, 1시간에 20회 이상 하면 되니까 괜찮고요. 부유균에 대한 기준은요. 1세제곱미터당 20개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3.3이죠. 3.3 세제곱미터에 75라고 했으니까 3.3분의 75 세제곱미터의 부유균 기준을 충족한다는 말인데요. 얘는 1등급이기 때문에 부유균은 20개 세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즉 3.3분의 75가 20보다 많으면 기준 초과고 20보다 같거나 적으면 기준 충족이라는 거죠. 계산을 해볼게요. 75를 3.3으로 나눴습니다. 22.72727가 나왔네요. 즉 20보다 높죠. 따라서 미음도 기준 초과니까 적합하지 않고요. 그럼 답은 디귿하고 비읍이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비읍 볼게요. 부유균이 8,800마리가 떠다니고 프리필터와 미디엄 필터만을 갖춘 55 세제곱미터의 제조실했는데요. 제조실의 경우에는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2등급이죠. 2등급의 제조실입니다. 따라서 2등급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형실처럼 1차 필터와 2차 필터만을 갖추어도 됩니다. 헤파 필터는 선택입니다. 헤파 필터는 고성능 필터인데요. 선택이고요. 부유균의 기준은 1세제곱미터당 200개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55, 기준이 55니까요. 55분의 8,800이 200을 초과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볼게요. 8,800을 55로 나눈 게 200보다 낮네요. 200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 충족입니다. 따라서 디귿과 비읍입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해설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심화 문제집을 꼭 풀어보시고 훈련하시고 강의까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32번으로 갈게요.
32번은요. CGMP 해설서에 따른 세제를 이용한 설비의 세척이 권장되지 않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보시면요. 이 CGMP 해설서의 세제를 이용한 설비의 세척. 세제는요 사실 권장되지 않아요. 물로 권장하는데 물로만 청소하는 걸 권장하고요. 증기세척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세제는 설비 내벽, 설비 안에 남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게 잔존하면 그 제품에 그 이후에 만드는 제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잔존한 세척제의 경우에는 제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잔존을 하니까요. 잔류를 하니까. 그래서 확인 후에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제가 잔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화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닦았다고 해서 미끌거리지 않군. 그러면 여긴 세제가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이건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성분을 분석해 보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GMP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제 세척 시 유의사항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란 말 없고요. 세제는 설비 내벽에 남기가 쉽다. 고요. 세제는 이런 말 없고요. 네, 디귿은 함정입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리을 이런 것도 없어요. 미생물의 번식을 이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세제로 세척을 했으니까 뭐 미생물의 번식을 야기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세제가 잔존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려면 화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니은과 미음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네, 계속해서요 33번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손세제의 종류 이런 얘기네요. 굉장히 이게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 쉬운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제가 풀어냈어요. 마침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가지고 온 거고요. 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 제품에는요. 고형 타입의 비누랑 액상 타입의 핸드워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감을 주는 핸드 세티나이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요. 즉 비누, 그러니까 크게 손을 이렇게 닦는 거는 첫 번째 손 세정제가 있고요. 두 번째 손 소독제가 있어요. 그런데 손 세제 안에 이 손 소독제, 손을 닦아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손 세제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핸드워시, 손 세정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손 세제 안에 손 세정제랑 손 소독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손 세제 안에 손 세정제가 있는데 손 세정제는 비누나 액상 타입의 핸드워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을 세정하는 손 세정제는 비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주유소나 뭐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그 공중 화장실에 손 세제 있잖아요. 액상 세제. 그런 것도 손 세정제. 비누 같은 것도 손 세정제. 그럼 손 세정제의 특징은 뭐예요? 바이러스도 잡고 플러스 뭐도 잡습니까? 손에 오염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 더러운 거 있으면 이제 닦을 수 있죠. 그런 손에 뭐 진흙이 묻었다. 그러면 비누로 씻어내면 깨끗해지잖아요. 기름기도 깨끗해지고요. 이런 거. 그리고 손 소독제가 있어요. 이거는 핸드 세티나이저. 손 소독제를 영어로 하면 그냥 핸드 세티나이저예요. 어렵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영어로 이렇게 주저리 한 거예요. 핸드 세티나이저의 경우에는 오염물에 대해서는 이제 세정할 때 그 세정 효과가 떨어지겠죠. 손에 진흙이 범벅이 됐는데 거기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닦는 게 깨끗할까요? 아니면은 손 소독제를 묻히는 게 깨끗할까요? 손 소독제 아무리 써도 손에 있는 진흙 없어지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다가요 이렇게 닦아내고 비누로 닦아내야지 그 손 사이사이에 껴있는 진흙을 제거할 수 있겠죠. 손 소독제는요 이런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떨어지고요. 다만 이제 좀 바이러스 같은 것의 효과가 뛰어나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잡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보실게요. 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 제품에는 고형 및 액상 타입의 비누와 같은 핸드워시 첫 번째. 이게 핸드워시가 이제 그런 거죠. 그 손 세정제 같은 거죠. 손 세정제를 핸드워시라고 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감을 주는 핸드 세티나이저. 핸드 세티나이저의 경우 두 번째 손 소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볼게요. 손바닥에는 피지선이 없으며, 맞아요. 손바닥에는 피지선이 없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따라서 미생물이 온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손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작업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중요한 행위다. 너무나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너무나 그래서 이거 점수 주는 문제네요. 너무 쉽네. 답은 1번이죠. 디귿. 핸드워시는 손에 묻은 오염물을 제거하는 세정 효과가 강하다? 아니죠. 이거 진흙 묻힌 세태로 손 소독제만 열심히 해보세요.
소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약 외품은 맞습니다. 핸드 세티나이저는 주로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으며 손에 묻은 오염 제거와 세균, 바이러스 제거에 큰 효과가 있다 했는데요. 이 핸드 세티나이저의 경우에는 주로 이거 손 소독 제거 의약 외품입니다. 그런데 손에 묻은 오염 제거 안 된다 그랬죠. 손에 묻은 오염 제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염 제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염 제거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잠깐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보고, 이거 뭔 소리지? 왜 두 개 똑같은 걸 했을까? 이런 얘기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문제를 빨리 읽느라고,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전 이거 핸드워시가 핸드 세티나이저 로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손 세정하는 제품에는 첫 번째 핸드워시가 있고 두 번째 핸드 세티나이저가 있다. 핸드워시는 비누 같은 것이고 오염물 제거에 탁월하다. 두 번째로 핸드 세티나이저의 경우에는 오염물 제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에탄올을 주로 사용하고요. 얘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씻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얘는 첫 번째였죠. 전 두 번째로 착각했네요. 금방 후딱후딱 보느라 죄송합니다. 첫 번째인 핸드워시 즉 손 세정제의 경우에는 비누를 얘기하는 거죠. 비누는 손에 묻은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세정 효과가 강합니다. 동그라미. 근데 의약 외품이 아닙니다. 의약 외품이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이 두 개를 순간 빨리 보느라고. 의약 외품은요. 핸드 세티나이저, 손 소독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비누죠. 화장 비누 뭡니까? 화장품이죠.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화장품. 그리고 액상 핸드워시. 그것도 화장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입니다. 죄송합니다. 리을 핸드 세티나이저는 에탄올 함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손에 묻은 오염 제거가 안 된다라는 거. 이 뒤에는 맞는 내용. 손 소독제의 에탄올 농도는 높을수록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력이 높아진다. 이거 틀렸고요. 피부에 대한 자극도가 높아지는 건 맞아요. 이 뒤에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내용이 틀렸어요. 핸드 세티나이저는요. 이게 에탄올은요. 세포 내부에 침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요. 근데 에탄올 농도가 너무 높으면요. 에탄올이 이 세포 표면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의 안에 있는 여러 바이러스로 따지면 장기들 그런 걸 다 응고시켜버려서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에탄올 농도가 높으면 세포 표면을 통과하기도 전에 세포 그 이 표면을 그냥 표면 자체를 응고시켜버려요. 그래서 바이러스 내부에 이 장기를 다 이제 응고시켜버려야 되는데 얘를 못하니까 얘는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60에서 80% 정도의 농도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7, 80%를 선호하더라고요. 어쨌든 화장품은 아니죠. 이건 의약 외품이니까. 의약 외품으로 쓰이는 건요. 보통 7, 80%가 쓰이더라고요. 애기들 쓰는 건 60%도 있던데 순한 거. 그런 건 좀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에이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60% 정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4번 갈게요. 다음 중 CGMP에 명시된 작업자 위생관리를 위한 복장 청결 상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그 복장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 읽으면서 이제 해설할게요. 이것도 교수학습 가이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작업복은요. 일단 간단히 제가 먼저 쓱 설명해드리면 청정도 등급에 맞는 작업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나 장갑은 필요한 경우에 착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업복은 항상 세탁과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업 전에 복장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땀의 흡수나 방출이 용이해야 돼요. 그리고 가벼워야 됩니다. 땀 흡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온성이 적당해야 되죠. 그리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되고 작업 환경에 적합하고 청결해야 되고요. 작업 시에 섬유질의 발생이 적어야 돼요. 작업을 할 때 계속 뽀시락뽀시락 거리면서 막 마찰이 일어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막 앞으로 갈 때 팔을 위아래로 흔들면 당연히 겨드랑이 부분이 마찰이 되겠죠. 그러면 그 팔 쪽 부분과 겨드랑이 쪽 부분이 마찰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섬유질이 발생을 합니다. 섬유질이라는 건 이제 먼지 그리고 면이 마찰이 되면서 그 뿌시래기 이게 발생을 했는데 이런 발생이 적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화장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착성이 적어야 됩니다. 이게 막 딱 달라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탁이 용이해야 되고요. 작용 시 내의가 노출되지 않아야 돼요. 내의라는 건 안에 옷이 노출되면 안 되죠. 이게 그럼 그 안에 옷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안에 옷은 단추 및 모털이 서 있는 의류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단추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털이라는 건 이게 동물 털이죠. 동물 털이 서 있으면 이거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작업 모자의 경우에는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착용이 용이해야 되고 머리카락을 다 감싸야 돼요. 머리카락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작업화의 경우에는요,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제조실 근무자의 경우에 등산화 형식의 안전화나 신발 바닥에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작업화의 경우에는 땀의 흡수나 방출이 용이해야 돼요. 그쵸?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거의 다고요. 그리고 저기 위생 모자 쓰는 거는요, 2급지 작업실 뭐였습니까? 청정도 등급 2등급,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작업실에 상부 작업자는 위생 모자를 쓴 다음에 방진복을 착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제조실의 작업자의 경우에는 에어 샤워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양팔을 천천히 몸을 1, 2회 정도 회전을 시켜서 청정한 공기로 에어 샤워를 해야 됩니다. 보통 제조실 작업자들이 에어 샤워실을 해야 돼요. 에어 샤워를 해야 돼요. 이거 제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곳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복은요, 주 2회 세탁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은 1인 2벌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작업복의 청결 상태는 매일 작업 전에 생산부서 관리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겠죠. 생산부서 관리자가 당연하겠죠. 답은 일단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저가 말한 설명이 지금 다 맞죠. 방금 전에 제가 우레탄 코팅 얘기 나왔고, 위생모자 나왔고, 방진복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2급지에, 그러니까 2등급의 그 작업실의 작업복은 보통 이런 방진복을 선호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포인트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조실, 측량실, 그리고 충진실 막 이런 데서는 보통, 그러니까 2등급 그런 2급지의 작업실에는 방진복, 작업복으로서 방진복을 선호합니다. 근데 5번이 틀렸는데요. 품질 관리를 위해 시험실에 출입하는 자의 경우 에어 샤워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건 시험실이 아니라요,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에 출입하는 사람이 가는 거고, 실험실은요, 그냥 이것도 제가 거기서 심화 문제집에서 심화적으로 다뤄줬는데,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 상의는 흰색 가운, 그리고 하의는 그냥 평상복, 그리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들어갑니다. 예, 이거 실험실에는. 답은 5번입니다. 35번. 또 나왔네요. 탱크. 탱크 내용 해설할 때마다 저도 좀 힘들어요. 이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고, 이 탱크 제조시설 설비 기구의 세척 이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저장 탱크는 세척 시 세제로 일반 주방 세제를 사용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 대부분의 그 화장품 설비는요, 세제를 사용할 때 주방 세제를 합니다. 그냥. 그리고 0.5%예요. 그리고 소독 시 소독액으로 70% 에탄올을 사용합니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일반적인 제조 탱크는 소독 시 세척되지 않은 상태의 탱크 내부 표면에 70% 에탄올이 접촉되도록 고르게 스프레이한 후,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항상 그 세척을 할 때는, 그러니까 소독하고 세척 중에 우선순위는 세척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소독을 하기 전에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척한 상태의 탱크 내부 표면에 70% 에탄올이 접촉되도록 고르게 스프레이한 다음에 뚜껑을 닫고 30분간 정체를 해둬야 되죠. 뚜껑을 열면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뚜껑 여는 것도 아니고 세척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 볼게요. 믹서와 제조 탱크 및 저장 탱크는 장비의 매뉴얼에 따라서 분해해서 세척을 한다 했는데, 반응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 표면을 활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면 부동태를 추천한다 그랬는데요. 이런 탱크 같은 건 반응을 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표면을 활성으로 만들면 안 되죠. 표면을 활성으로 만든다는 말 자체는 뭐예요? 이 표면을 다른 다른 성분과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반응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표면을 비활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면 부동태 작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 볼게요. 호모게나이저, 믹서, 펌프, 필터, 카트리지. 필터, 세척 시, 그냥 필터 세척 시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을 때까지 20도의 상수로 세척 후 스펀지와 세척제를 이용해서 닦아낸 다음 종제수를 이용해서 헹구고 건조하고 보관한다 했는데, 제품이 잔류하지 않을 때까지 호모게나이저, 믹서, 펌프, 필터, 카트리지 필터를 온수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온수로 먼저 세척. 온수.
그래서 따뜻한 물로 세척을 한 다음에요. 스펀지랑 세척제를 이용해서 닦아낸 다음에 상수로 하는 거예요. 상수랑 정제수를 이용해서 헹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깨끗한 공기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로 세척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상수가 아니라요. 온수로 먼저 세척을 합니다. 미음, 카트리지 필터 소독 시 70% 에탄올에 10분간 침적 담근 다음에 꺼내서 필터를 통과한 깨끗한 공기로 건조하거나 UV로 처리한 수건 혹은 부직포를 이용해서 닦아낸다. 그 후 설비는 다시 조립하고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 보관한다. 이때 커버는 통풍을 위해 비닐 대신 부직포를 사용한다 했는데 앞의 내용은 다 아주 적합합니다. 그런데 커버는 비닐로 사용해도 됩니다. 교착수 가이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세척한 설비를 다시 조립한 다음에 비닐 등을 씌워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직포를 사용하도 되고 비닐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비닐 대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읍, 세척 및 소독 점검 시 점검 책임자는 육안으로 세척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며 품질 관리 담당자는 매 분기별로 세척 및 소독 후 마지막 헹굼수를 채취해서 미생물 유무 실험을 한다.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육안 판정이 세척 상태 점검의 1차 최초이자 권장. 그래서 육안으로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우선입니다. 항상 모든 점검은 육안 점검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판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자, 36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CGMP 가이드에 따른 세척 후 판정 방법 중 표면균 측정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척한 다음에 판정하는 방법 중에 판정 방법에 제일 중요한 판정 방법은 뭐였어요? 첫 번째, 육안 판정이었죠. 육안 판정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육안 판정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그 닦아내기 판정하고, 닦아내기 판정 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뭡니까? 그 린스 정량법. 그 다음이 표면 균 측정법이에요. 그래서 표면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표면을 면봉으로 쓱 묻힌 다음에 이제 검체 그 세균이 있는 그 세균 배양 배지에다가 딱 슥슥슥 묻혀가지고 정해진 시간대로 온도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이제 균 집락을 측정하는 거. 이거 이제 표면 균 측정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중에서 면봉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면봉 시험법이 있어요. 그래서 면봉 시험법의 경우에는 포일로 싼 면봉과 멸균액을 고압 멸균기에 일단 멸균을 시켜요. 121도에 20분 정도. 이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일단 설비를 선택한 다음에 면봉으로 일정 크기의 면적 표면을 문질러요. 쓱 문지릅니다. 그 표면을 이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24에서 30제곱센티미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검체 채취 후 검체에 묻어있는 면봉을 멸균된 메틸렌 블루 용액에 담가 채취된 미생물을 희석시킨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메틸렌 블루 용액은 뭡니까? 메틸렌 블루 용액은 염색 용액입니다. 그래서 세균을 보기 위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선 일단 세균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일단 희석시키는 거죠. 희석액이 필요합니다. 희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석액이나 완충 용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그 미생물 시험하는 방법만 알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희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석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멸균된 생리식염수 또는 완충용액 같은 거에 담가야 되는 거지, 메틸렌 블루용액은 염색용액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4번 그 미생물을 희석시키면 그 희석된 희석액 1ml를 취해서 한천 평판 배지, 이 배지 위에 도마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배지를 이제 부어가지고 미생물을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배양 후 검출된 집락수를 세서 이제 계산을 한다. 그런 걸 이제 CFU라고 하죠. 그래서 계산을 한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37번. 37번은 이것도 교착수 가이드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화학적 설비 소독제의 유형과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설비 소독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돼요. 염소 유도체의 경우, 이거 염소를 유도하는 차염소산 나트륨 들어봤죠? 이거 뭡니까? 락스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락스 같은 건 찬물에 용해되죠. 찬물에 용해됩니다. 염소 유도체는 찬물에 용해됩니다. 그리고 2번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3급 암모늄 화합물이 아니라요 4급 암모늄 화합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 페놀은 페놀, 염소와 페놀로 주요 예시가 있고 가격이 비싸며 용액 상태로 불안정하다. 그래서 두세 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보통 1대 200 용액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세정 작용이 우수하고 그리고 효과도 좋고 탈취 작용도 있어요. 근데 조제해서 사용하고 이제 세척이 필요하고요. 일단 가격이 비싸고 용액 상태로 이게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피부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3번이 옳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인산의 경우에 접촉 시간이 길다 했는데 접촉 시간이 짧습니다. 인산은 접촉 시간이 짧고요. 5번 과산화수소 했는데요. 과산화수소는 무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기물에 효과적인 게 아니라요. 과산화수소는 유기물에 효과적입니다. 반응성이 있죠. 과산화수소 이거 산소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과산화수소 분해 물질 중에 산소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물에 효과적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CGMP 해설서에 따른 설비 및 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에 따른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 했는데요. CGMP 해설서에 따른 설비 및 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 이거 땡크 또 나왔네요. 이 부분 해설할 때가 저는 제일 힘들어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기억 보면 제품이 닿지 않은 포장 설비 중 하나인 코드화 기기의 목적은 이건 뭐냐면 코드화 기기 바코드 기계예요. 바코드 새기는 거 라벨 용기 또는 출하 상자에 읽을 수 있는 영구적인 코드를 표시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는 잉크로 인쇄 엠보싱 디보싱 등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잉크로 이렇게 바코드를 매길 수도 있고 엠보싱 이렇게 철인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디보싱 같은 것도 있고 특히 제품 유출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코드화 기기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지고 마감되어야 한다는데요. 코드화 기기의 제품 유출 가능성이 있는 부위, 그러니까 제품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셀 수 있는 부위에는요, 코드화 기기는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지고 마감돼야 됩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왜냐면 제품 유출 가능성, 그러니까 제품과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청소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볼까요? 니은 이송 파이프의 구성 재질은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304, 이거 제가 심화 문제집에서 가르쳐드렸죠. 304, 316이 주요 스테인리스 스틸 중에 제일 선호되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316이다. 그래서 대부분 스테인리스 중에 316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화학적 반응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이프 시스템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 되고요. 유형 304랑 316 스테인리스에 추가해서 유리, 플라스틱 표면이 코팅된 폴리머가 제품에 접촉할 수 있는 표면에 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이송 파이프는 유리도 포함된다는 거 괜찮습니다. 유리도 괜찮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탱크의 구성 재질로는 304랑 316 스테인리스가 있는데요. 그런데 미생물학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제품은 유리로 안을 댄 거를 쓰고요. 강화 유리섬유 폴리에스터와 플라스틱으로 안을 댄 탱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옥사이드 같은 이거 되게 민감한 물질이잖아요. 이거 과산화수소죠. 민감한 물질, 과산화 화합물 같은 제품은 탱크 제작 전문가들이나 탱크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서로 상의를 한다. 만들기 전에.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거 같네요. 답 2번이네요. 리을로 갈게요. 펌프는 내용물의 자유로운 배수를 위해 전형적인 PD 로브 펌프를 설치하는 거 맞는데요. 이 로브의 입구랑 배출구는 서로 90도가 아니라요, 180도가 돼야 되죠. 서로 180도. 왜냐면 90도가 돼버리면 로브 입구랑 배출구가 이렇게 있고 로브 입구가 있는데 이 입구를 평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90도로 만들면 꺾여지게 되면 이게 지금 축적이 생기겠죠. 축적이 생기니까 쌓이겠죠. 이렇게 쌓이면 미생물이 오염되죠. 그렇죠. 그리고 수평적인 설치, 이게 수직적이죠. 이건 수평이 아니라 수직. 이런 거. 그래서 뭐라는 거야. 바닥과 수직으로. 바닥과 수직으로. 이건 맞구나. 그쵸. 바닥과는 수직으로 설치를, 바닥과 수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90도가 아니라 180도가 돼야 되고요. 바닥과 수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바닥과는 수직. 이렇게 돼야지 쑥 내려오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여기에 남아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지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로브 입구랑 배출구는 통행으로 180도로 되어야 하면서, 그리고 바닥과는
수직으로 설치를 이렇게 고 내리 쭉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평적인 설치 시에는 이게 수평적으로 설치를 해버리면 축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의 분해랑 일상적인 청소 및 위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미음. 펌프의 기계적인 작동은 에멀전의 응집을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펌프가 이렇게 쭉쭉 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쭉쭉 짜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펌프의 기계적인 작업은 에멀전의 분해겠죠. 그래서 이게 쭉쭉쭉 이렇게 쭉쭉 짜는 거니까 뭉치는 게 아니라 분해입니다. 그래서 분해를 가속화시킵니다. 비읍. 펌프는 많이 움직이는 젖은 부분으로 구성되고 젖겠죠. 맞아요. 젖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게 쭉쭉 올라와야 되니까 제품 때문에 젖겠죠. 종종 하우징하고 날개차가 달아요. 닳기 때문에 같은 재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다른 재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재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읍도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설명한다고 이제부터 마음을 차분히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징하고 날개차 얘가 똑같은 이게 펌프에 이제 하우징이 있고 날개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쭉쭉쭉쭉 짜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건데 얘네들이 같은 재질이면요. 이게 닳겠죠. 서로 이제 같으니까 같은 것끼리 계속해서 닿았다가 떨어졌다 닿았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다른 재질로. 그래서 다른 재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인가요? 39번으로 할게요. 이건 유지보수 설비 기구의 유지관리 및 폐기기준. 유지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예방적 활동이 우선이 되어 있다. 이것도 심화 문제집에서 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갈게요. 예방적 활동은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먼저 점검하는 거는 주요 설비 및 시험 장치에 대해서 실시하면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속품에 대해서 시정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시정이라는 건 고장난 다음에 고치는 걸 시정이라고 하잖아요. 시정 실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고장나기 전에 하는 것 예방적 활동이죠. 그래서 기억 틀렸죠? 니은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고장 발생 시에 긴급 점검이나 수리를 말하죠. 그래서 고장이 나면 AS 맡기죠. 그걸 유지보수라고 하고요. 작업을 실시할 때 설비의 갱신, 변경으로 기능이 변화해도 좋으나 기능의 변화나 점검 그 자체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디귿. 설비가 불량해져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고장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유지보수를 시행하기 전까지 사용 불능 표시를 하되 그 설비를 제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설비가 불량해져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설비를 제거해도 됩니다. 제거하거나 아니면 사용 불능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디귿도 틀렸고 설비 제거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정기 검규정, 정기 검규정은 이거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 후 검규정 여부를 확인해서 제조 및 시험의 정확성을 확보한다가 아니라 사용 전에 검규정을 확인해야죠. 그래서 사용 후에 확인하면 사용 후에 기계 고장 이렇게 나오면 이미 사용해버렸는데 뭡니까?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사용 전이죠. 그래서 미음. 그래서 설비는 품질 보증 책임자가 허가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 뭔 소리죠? 설비라는 건 이거 뭐예요? 이거 직접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비를 직접 만지는 사람, 즉 생산 책임자가 허가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가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품질 보증 책임자가 여기 왜 나오나요? 아니죠. 따라서 미음도 틀렸고요. 비읍. 자동 시스템에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조 조건이나 제조 기록이 마음대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액세스 제한 및 고쳐쓰기 방지 대책을 잘했고요. 맞아요. 설비의 가동 조건을 변경했을 때는 충분한 변경 기록을 맞습니다. 변경 기록을 다 남겨야 돼요. 몇 월 며칠 책임자 사인까지. 그래서 비읍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비읍이니까 답은 2번인가요? 2번이네요. 네, 이제 40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3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따라서 저울의 검사, 측정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그 저울도 정기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저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몸무게가 68.5kg인데 만약에 저울이 마이너스 5kg 나왔으면 63.5kg가 나와서 와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거 완전히 사기죠, 사기. 그래서 이 저울 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교정을 사용 전에 검교정해야 된다고 위에서 제가 이 수업 때 했죠. 사용 전, 사용 후가 아니라 사용 전 검교정해야 된다 했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래서 저울은 항상 검사, 측정 및 시험 장비의 정밀도를 유지 보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은 매일 0점을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요. 전자저울의 점검 주기랑 방법 같은 거는 이것과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점을 처음에 맞춰야 돼요. 0점. 0점 맞출 때는 일단 매일 맞춰야 되고요. 매일 가동 전에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동 후 아닙니다. 가동 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0으로 세팅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죠. 당연한 거고, 수평이 맞는지. 그래서 그 수평 이렇게 되면 물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빨간색 안에 있으면 수평,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으면 수평이 맞는 거다. 저울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니까 좀 징그러운 거 같네. 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수평은 매일 가동 전에 점검하고요. 육안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빨간색 안에 들어있는지 뭐 이런 걸로 눈으로 보고 판정하는 거잖아요. 정기 점검은 1개월에 1회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시행을 하고 표준 분동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분동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 분동 10g 0.1g 뭐 이런 분동을 달아가지고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놔가지고 이게 요 표시 값이 10g이 맞는지 0.1g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표준 분동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4번 정기 점검 시 직선성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내여야 된다. 일단 직선성, 정밀성하고 편심 오차가 있는데요. 직선성하고 정밀성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내여야 돼요. 그래서 직선성의 저울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정밀성의 저울, 오차 범위가 모든 것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퍼센트니까요. 0.5g이 아니라요. 퍼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성과 정밀성은 정밀성이니까 더 세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1이 맞을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퍼센트예요. 그래서 정밀한 것의 퍼센트의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퍼센트예요. 퍼센트는 다 0.5%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심 오차라고 있어요. 그럼 편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입니다. 편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 중 CGMP 해설서에 따라 원료 및 포장재를 입고할 때 원료 및 포장재 확인 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인도 문서랑 포장에 표시된 품목, 제품명이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고요. 공급자가 명명한 제품명과 다를 시 제조 절차에 따른 품목, 제품명, 해당 코드 번호를 당연히 확인하고 포함이 되어야 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카스 번호, 카스 등록번호 뭡니까 이거? 화학 번호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원료에 다 이제 있어야 되는 정보예요. 그리고 공급자가 부여한 배치 번호 이것도 당연히 정보도 다 들어 있어야 되고 품질 검사 후에 품질 보증 여부 이런 거 아니죠. 품질 보증과 품질 검사 후 품질 보증 여부 이런 거 품질 보증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안에 그 제조업 공장 안에 품질 보증 책임자 제조업자 회사 안에서 하는 거지. 그죠? 품질 보증은. 그래서 제조업자가 하는 건데 지금 이건 뭐예요? 어떤 문제예요, 지금? 원료 및 포장재를 입고할 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조업자가 있어요. 제조업자가 있고 책판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속 뭐 보고 있어요? CGMP 해설서 보고 있어요. 즉 3단원은 대부분 무슨 내용이에요? CGMP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CGMP는 뭡니까? 누구랑 관련된 거예요? 100%, 100이면 100 다 제조업자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화장품 제조업소 기준이 CGMP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마치 화장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제조업자랑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다 책판업자랑도 관련 없습니까? 제조업자랑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규정한 게 CGMP예요. 그런데 이 제조업자 앞에 누가 있냐면 원료 납품업자가 있어요. 그렇겠죠. 제조업자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뚝딱 화장품을 만들었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원료, B 원료, C 원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한 100만 가지 원료를 섞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전성분이 100만 가지가 되겠지만 여튼 이런 원료 업자에게 납품 받을 때 제조업자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CGMP.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한테 납품을 할 때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즉 제조업자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CGMP가. 근데 이 원료 및 포장재를 입고할 때 제조업자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 했는데 품질 검사 후 품질 보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료로 화장품을 다 만든 다음에 출하하기 전에 하는 거죠. 이거 제조업자가 하는 거죠. 제조업자가 출하하기 전에, 즉 원료를 입고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42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원자재 입고 시 이것 원자재 공급 업체 성적서 및 현품
뭡니까? 원자재 입고할 때 내가 처음에 발주를 넣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구매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매 요구서라고 하고요. 이거 발주 넣었다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법에 토씨 하나 안 빼먹고 법에 나와 있는 거 다 외웠냐? 이런 문제 이거 3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로 나와요. 이렇게 야비하게 해서 다 외워야 돼요.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그리고 현품, 구성현, 그죠? 구성현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구매 요구서, 그리고 설정된 보관 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립한다. 이거 뭡니까? 재평가 시스템입니다. 이런 걸 재평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재평가 시스템에 관해서는요, 제가 심화 문제집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43번 보시면 자, 다음 중 품질 CGMP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화장품 제조업소는 했는데 회사 규모가 작아서 일단 이것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간단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조관리랑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요. 동등한 권한을 가진 제조부서랑 품질보증부서를 독립 운영을 해야 돼요. CGMP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내가 제조업자예요. 그럼 제조업자는 제조부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품질보증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품질관리부서 아닙니다. 첫 번째 생산부서. 생산부서가 다른 말로 제조부서인 거예요. 제조부서, 생산제조부서 따로, 품질보증부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품질관리부서는요? 품질관리부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품질 관리는요. 품질 관리는 뭐냐면 심화 문제들에서 너무 계속 강연해서 이제 입이 아픈데 품질 관리라는 건 품질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품질 시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은 정확한 적합 판정 기준이 있죠. 그래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조부서에서 하든 품질보증부서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품질보증부서에서 하는 게 좀 낫긴 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얘를 어느 건 하나에 통폐합해도 되고요. 그리고 제조부서랑 품질보증부서 책임자는 다 따라서 따로따로 있어야 되므로 1인이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부서 책임자랑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같다. 이러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물론 화장품의 제조나 품질 관리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화장품 품질은 원료의 품질, 그리고 적절한 설비 설계, 그리고 모든 직원에 의한 일괄된 융통적으로 이게 일괄된 업무 수행에 같은 이제 주요 사항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이제 설정된 기준이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제품의 제조, 포장, 시험, 보관, 그리고 출하, 관리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의무나 책임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이제 두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품질보증부서와 제조부서의 책임자를 한 사람이 겸직했다.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곳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가 적절하지 않네요. 니은 회사 규모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품질 부문 중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했다. 괜찮죠? 품질 관리는요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얘는 시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의 책임은 품질 보증 단위랑 품질 관리 단위를 분리해서 책임을 맡거나 아니면 이 둘을 하나의 단위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괜찮아요.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 없죠. 답이 되는 건 지금 적절하지 않는 것만 고르는 거니까요. 디귿 회사 규모가 너무 커서 기존의 생산부서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던 보관관리 업무를 생산부문 내의 독립된 부서를 신설해서 처리하게 했다. 이것도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서 크든 작든 기존의 생산부서에서 보관관리, 사실 원자재를 보관하는 건 생산부서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따로 하든 따로 해서 신설을 하든 같이 하든 상관없습니다. 리을 보관시 원료의 포장재, 완제품의 품질 확보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산 부분에서 주로 관리하던 보관 관리에 대해 품질 부문 책임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 했는데요. CGMP 해설서에 따르면 회사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경우에는 보관 관리를 생산 부문 내에 독립적인 부서가 담당할 수 있지만 보관 시에 원료나 포장재 및 완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부문 및 품질 부문 책임자 역시도 보관 관리의 보관 조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완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규모가 커서 나만 돈다 인력이. 그러면 보관 관리를요 그 생산 부문에서도 하고 독립된 부서를 해도 되고, 그리고 품질 부문 책임자로 하여금 관여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있는 것만 답이 되는 거니까요. 회사 규모가 크고 처리해야 될 문서가 많다는 이유로 품질 부문에 문서 관리와 교육 책임자를 별도로 두어서 운영했다. 이런 것도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 문서나 직원이 많다면 품질 부문에 문서 관리 및 교육 관리자를 이제 별도로 두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해요. 괜찮아요. 비유,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품질 부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생산 부문의 직원이 시험 책임자 밑에 담당자를 돕는 일을 겸했다 했는데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품질 부분의 권한하고 독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직을 구성해야 하지만 회사 규모가 너무 작다면 보관 관리 이런 거 아니면 시험 책임자 밑에 담당자 같은 건 겸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부문과 어디죠? 품질 부문과 생산 부문은 당연히 독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억처럼 이렇게 책임자를 한 사람이 겸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책임자가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 하부 직원들, 그 직원들이 시험 책임의 담당자가 된다. 이래는 안 되는데 시험 책임자 밑에 담당자도 아니고 그 밑에 담당자를 돕는 일을 한다. 아니면은 보관 관리를 조금 도와준다.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짜잘구리한 것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읍도 괜찮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틀린 건 1번밖에 없습니다. 44번. 다음 중 CGMP 해설서에 따른 제조지시서에 따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제조지시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좀 많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조지시서는 제조 공정 중에 혼동과 착오를 방지하고 작업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 단위별로 작성 발행됩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외우세요. 제조지시서는 제조 단위별로 작성 발행되고요. 그리고 그 제조 기록서, 제조 지시서를 바탕으로 제조 기록서를 작성하거든요. 근데 제조 기록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제조 지시서랑 제조 기록서를 합쳐서 통합해서 제조 지시 및 제조 기록서로 운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조 지시서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 시 작업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도록 작업 내용을 상세하게 꼼꼼하게 이미 제조 지시서를 만들어 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화장품 제조는요, 제조 지시서의 발행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화장품 제조 계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 지시서로 시작이 되고요. 제조 기록서의 보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래서 그 계획대로 제조 기록서는 뭐냐면 제조 기록서를 다른 말로 배치 기록서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제조 지시서가 예를 들어서 1번 화장품을 만들 때 뚜껑을 제대로 열어라. 뭐 이런 내용을 뭐 이렇게 2번 교반을 어떻게 하고 3번 뭐 이런 게 이제 제조 지시서예요. 근데 제조 기록서는 뭐냐면 이 옆에 체크 칸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제대로 열었는가 체크 몇 월 며칠 책임자 사인 몇 월 며칠 책임자 사인 이게 제조 기록서예요. 즉 무슨 소리냐, 제조 지시서에 체크하고 사인해서 확인하는 것만 들어간 게 제조 기록서다. 그러면 제조 기록서는 무엇을 기반으로 만든다? 제조 지시서를 기반으로 만든다. 그래서 제조 지시서랑 제조 기록서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화장품의 제조는 화장품 이 제조 지시서의 발행으로 시작이 되고 이 제조 기록서를 기록을 해서 이것을 보관하는 것을 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제조 지시서는 일단 발행이 되면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돼요. 이 계획서를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오타가 있어도 뭐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전에 발행되어진 제조 지시서나 제조 기록서 같은 거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 제조 지시서를 발행하면요, 그 발행 제조 부서 책임자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 지시서는요, 제조 기록서랑 함께 배치 기록서 내에 보관을 하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제조 기록서를 발행하는데요, 제조에 관한 모든 기록은 모두 제조 기록서에 당연히 기재가 되는 거고요. 제조 개시 전에 제조 설비 및 기구 상태의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제조 설비나 기구의 청소 완료 라벨을 기록서에 부착을 하거나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기록란이 기록서에 있어야 되겠죠. 청소를 똑바로 하였는가 체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비 세척 상태의 기록란을 또 따로 말을 해야 되고요. 제조된 벌크의 각 배치들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 번호가 이제 부여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조업자가 매기는 겁니다. 이런 제조 번호들을. 그래서 제조된 그 벌크의 균질성을 갖는 그런 칸 가마에서 나온
그 단위 그런 걸 다 한 가마에서 똑같은 한낮 한시에 한 가마에서 200kg가 나왔다. 그러면 그 200kg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제조 번호가 부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벌크에 부여된 특정 제조 번호는 완제품에 대응하는 제조 번호랑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완제품에 또 이제 제조 번호를 해도 돼요. 하지만 어느 벌크에 배치의 양이 완제품에 사용됐는지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문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조지시서에 기반해서 제조기록서를 발행해야 하고 모든 제조기록서를 기반해야 되는데 제조지시서랑 제조기록서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아니 된다가 아니라요. 통합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부분 다 있습니다. CC5번 넘어갈게요. CGMP 해설서고요. 이것도 CGMP 해설서에 따라서 반제품 및 벌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기억 보실게요. 반제품이라는 건 뭡니까? 해당 공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공정 중의 제품이죠. 그래서 반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죠. 얘 품질이 변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반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이 대부분 이제 한 1번부터 10번 공정까지 다 거쳐야지 이제 벌크 제품이 되는 거라면 1번부터 한 5번까지밖에 안 끝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6번에 보존제를 넣어야 된다. 그럼 보존제가 안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용기에 저기 명칭 또는 확인 코드, 제조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만료된 공정명 1번부터 5번까지 끝냈으면 1번부터 5번까지만 끝냄, 6번부터 10번까지는 끝나지 않음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끝나지 않음이 안 적혀 있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 공정이 끝남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조건까지 있어야 되는데요. 개봉 후 사용 기간, 사용 후 사용 기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반제품이잖아요. 이거는 완제품의 그 안정성 시험까지 끝낸 다음에 사용 기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하는 거죠. 반제품은 그 뭐죠? 그 보존제도 안 넣은 걸 수도 있어요. 6번 공정이 보존제를 넣는 거라면 보존제를 안 넣었는데 사용 기한이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올 수 있죠. 여기서 기억 틀렸어요. 니은 반제품의 경우에는 보관 기한은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하는 거 맞습니다. 최대 최소 잘 생각하세요. 원료 발주량은 최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갖춘 제품에 대한 보관 기한은 최대입니다. 최대 보관 환경을 생각하세요.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하고요. 보관 기한에 가까워진 반제품은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평가합니다. 재평가해서요.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다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님 맞고요. 디귿 벌크 사용 시에 모든 벌크에 허용 가능한 보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관 기한의 만료일에 가까운 원료부터 사용하도록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요. 벌크라는 게 모든 공정을 끝마치고 포장만 안 한 걸 벌크라고 하죠. 포장까지 다 하면 완제품이라고 하고요. 근데 포장까지 다 해서 출하 직전인 걸 완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함정 문제 빠지지 마세요. 출하가 된 화장품은 완제품이 아닙니다. 완제품은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번부터 10번 공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1번부터 예를 들면 5번까지밖에 안 끝냈다. 이건 반제품, 반만 끝냈다. 반제품. 뭐 1번부터 7번까지 했든, 뭐 9번까지 했든, 여튼 10번까지는 안 한 거예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화장품 포장을 안 했다. 그럼 이거는 벌크 제품.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포장까지 했다. 포장이라는 건 그 통 안에, 화장품 통 안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완제품. 근데 이 포장까지 하고 출하 직전, 완제품 출하까지 했다. 출하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유통이 되고 있다. 유통 화장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꼭 알아두세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리을 충전 후 벌크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차후 다시 사용을 할 것이라면 적절한 용기에 밀봉하여 제조 시의 공정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충전 후에 벌크가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고 다시 사용할 것이라면 적절한 용기에 밀봉해서 식별 정보를 표시해야 됩니다. 예, 적절한 용기에 이제 제조 시의 공정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용기에 밀봉해서 식별 정보를 표시해야 됩니다. 식별 정보. 이 식별 정보입니다. 식별 정보라는 말, 식별 정보를 표시한다. 그래서 공정 정보가 아니라 식별 정보입니다. 말장난이죠? 이것도 왜냐면 이런 말장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말도 맞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3회 문제에서 아주 간사하게 많이 나왔어요.
계속 볼게요. 남은 벌크는 재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으며 밀폐할 수 있는 용기에 들어있는 벌크는 절차서에 따라 보관할 수 있고 재보관 시에는 내용을 명기해서 재보관일을 표시한 부착 라벨이 필수입니다. 라벨 부착 맞습니다. 배지마다의 사용이 소량이며 여러 번 사용하는 벌크는 구입 시에 소량씩 나누어서 보관하고 재보관 횟수를 줄입니다. 그쵸? 소량씩 나누어서 보관을 합니다. 예, 애시당초 구입 시에. 왜냐면 이렇게 계속 필요할 때마다 소량을 푸고 이러면은 이거 공기 중에 세균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비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6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CGMP 제20조 시험관리에 따라 적절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거른 것은 했는데요. 시험관리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원자재, 반제품하고 완제품 같은 건 적합 한정이 된 것만을 사용하거나 출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정해진 보관기간이 경과된 완제품하고 반제품은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재평가해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고요. 기준 일탈 같은 게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는 책임자에 의해서 명확히 판정한다. 이런 내용이죠. 기억 보시면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적합 판정 기준,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입고 순서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 유지한다. 시험은요 무조건요 제조 단위별로, 그러니까 제조 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기억, 즉 시험은 뭐별로 한다? 제조 번호별로 한다라는 거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은 적합 판정이 낸 것만을 사용되거나 출고한다. 그렇죠. 사용되거나 출고하고요. 이 품질 보증 부서 책임자가 허가한 것만을 출고합니다. 디귿. 정해진 보관 기간이 경과한 원자재 및 반제품은 재평가한다. 예, 맞고요. 리을 모든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시험 기록을 검토한 후에 적합, 부적합, 검사중을 표현한다. 적합, 부적합 보류죠. 시험을요. 이건 시험에 대한 시험과 관련된 건 적합, 부적합 보류입니다. 예. 적합, 부적합 보류입니다. 검사 중은 원자재 입고할 때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원자재 입고할 때 합격, 불합격 하고 저기 검사 중 이런 게 있잖아요. 원자재 입고할 때 이거 이미 시험을 했어요. 이게 시험을 했기 때문에 보류는 있을 수 있어도 검사 중은 있을 이유가 없죠. 이거 여러분 구별해서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치사한 문제들 정말 너무 치사하죠. 제가 치사한 게 아니에요. 치사해서 일부러 제가 이런 문제 낸 거예요. 제가 저 원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봉투 모의고사 어렵게 냈냐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미음. 기준 일탈이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조사 결과는 책임자에 의해서 명확히 판정 당연한 얘기. 표준품과 주요 시약의 용기에는 명칭, 개봉일, 제조번호, 사용기한 여가 뭐 이상하죠. 제조번호? 표준품과 주요 시약에는 용기에는 표준품과 주요 시약의 용기에는 제조번호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미음이니까 2번인가요? 2번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일단 여러분 이거 뭐야? 표준품하고 주요 시약 용기, 명칭, 개봉일, 보관 조건, 사용기간, 사용기한 하고 여가 농도죠. 그리고 제조자의 성명 또는 서명 이런 거 얘기합니다. 47번 볼게요. 다음 중 CGMP 해설서에 명시된 중대하지 않은 일탈의 예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이 그 해설서에 일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몇 번이죠? 47번. 이거 47번. 그 중대하지 않은 일탈의 예. 그러니까 중대한 일탈,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 있어요. 중대한 일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심화 문제집부터 다뤄줘서 이거 해설만 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간단히 말을 하면 1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에 있어서 설정된 기준치로부터 8% 정도 벗어난 경우. 여러분 이 중대한 일탈에서 여러분 10%이 기준이 10%죠. 그래서 설정된 기준치로부터 벗어난 정도가 10%를 초과하면요 이건 중대한 일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0% 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대하지 않은 일탈. 2번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시간 설정이 되어 있는 생산 공정화에 대해서 설정된 시간 제한을 일탈한 경우. 근데 이유가 있다면 괜찮아요. 이것도 중대하지 않은 일탈인데요. 관리 규정에 의한 생산 시에 관리 대상 파라미터의 설정치보다 하위 설정의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면 이게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 아니라요 중대한 일탈입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예를 들면 100번에서 300번 저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였냐면 그냥 많이 저어라 라는 기준이었다면 이 기준에 비해서 하위 설정 기준 50번 저었다고 쳐봅시다. 100번에서 300번 정도 저으시면 돼요 했는데 50번 저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중대한 일탈이죠.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일탈의 예가 되려면 하위 설정이 아니라요, 상위 설정. 지금 무슨 소리냐면 100번에서 300번 적으세요 했더니 310번 적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건 우리가 많이 적어라 라는 의미였으니까 상위 설정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하위 설정, 그러니까 더 낮은 거 하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아니면 이 사이에 높은 값 298번, 이런 경우는 좀 높죠. 이런 건 괜찮아요. 이건 아예 그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생산 시의 관리 대상 파라미터의 설정치보다 상위 설정의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중대하지 않은 일탈입니다. 근데 하위 설정은요, 중대한 일탈입니다. 검정기간 초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설비 보증이 확인하는 경우, 이건 괜찮고요. 사양 이것도 읽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일시적이고 타당하다, 이러면 중대하지 않죠. 근데 3번은 중대하죠. 자, 48번으로 넘어갈게요. 보관용 검체에 대한 설명이래요. 보관용 검체라는 건 뭐냐면요, 검체라는 건 시험을 위한 건데, 보관용 검체는 완제품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제품에 대한 검체, 완제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화장품이 실제로 완제품을 이제 유통하잖아요. 곧 유통을 할 화장품이에요. 아직 유통은 안 되고 있어요, 완제품은. 근데 유통을 할 화장품이기 때문에 얘가 유통으로 나가면 이 제조 번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수하기 전에 이 샘플을 갖다가 뭐가 문제인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완제품, 그 보관용 검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그 완제품에 대해서 제조 번호별로 한 개를 가지고 옵니다. 똑같은 포장, 완전히 시중 유통 화장품이랑 똑같은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관용 검체란 벌크 제품에 대해서 시험에 필요한 양을 제조 단위별로, 제조 번호별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벌크가 아니라 무슨 제품? 완제품이죠. 완제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포장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제품이고요. 뒤에는 다 왔습니다. 사용기한이랑은 세트가 1년이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이랑 세트는 3년이죠. 이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적고 넘어가실게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죠. 제품 유통 시 환경 당연한 내용. 이것도 당연한 내용 읽어보세요. 그리고 18년 제품의 포장 형태 동일 당연한 내용. 아까 전 제가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한 내용. 이건 5번은 읽어보면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49번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16점이고요.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지 유통할 수 없는 화장품의 개수는 했네요. 정말 복잡한 내용입니다. 보기에서 제시한 기준 외의 비유도적인 유래 성분은 없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것만 봐라. 납품받은 내용물 자체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족한 것은 무시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판단해라. 보면 납 함량이 2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인 로션과 납 함량이 0.0018%인 로션을 2대 3의 비율로 혼합했다. 이거 1회 모의고사 때 제가 0.00000%인데 마이크로그램 앞에 나오는 숫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다. 그러면 50 이니까 여기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고 했죠. 0.0050%, 0.005%겠네요. 그럼 이거 지금 0.0018%니까 18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겠네요. 그러면 납 함량이 25인 것과 납 함량이 18인 것을 2대 3의 비율로 혼합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저기 뭡니까 이거? 저기 납 함량이 25인 것과 18인 것을 몇 대 몇으로? 2대 3, 얘를 2, 얘를 3만큼 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몇 분의 2 더하기 3 하면 5죠. 전체 5분의 몇이에요? 2죠. 5분의 2를 지금, 그러니까 몇이에요? 25 마이크로그램 만큼이죠. 그럼 합치면 이거 뭡니까? 5분의 몇이죠? 5분의 10이죠. 뭐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10이죠, 10. 죄송합니다. 10입니다. 즉 전체 제품의 10 더하기 이거 뭡니까? 또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몇이에요? 18이죠?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거 제가 또 계산 틀릴까봐 여러분 얘를 5로 나눈 거죠. 10.8이네요. 10.8. 그럼 얘는 지금 최종 제품에 납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20.8이네요. 20.8
20.8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있네요. 근데 이 화장품은 평범한 로션이죠. 납 기준치가, 근데 납 기준치가 50하고 20 있었잖아요. 점토 파우더 제품이 5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다른 화장품, 나머지 화장품은 2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20.8이라고 했으니까 기준 초과죠. 따라서 기억 기준 초과. 여러분 이거 계산 이해 안 되세요?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건 중학교 수준인데요. 중학교 수준 수학, 아니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사실. 근데 초등학교 조금 약간 어려운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거 제가 보면 얘 대 얘는 2 대 3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25랑 18, 2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18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 내용물이 2만큼, 이 내용물이 3만큼 최종 제품에 합쳐진다. 그러면 전체는 몇이에요? 2 더하기 5니까 5. 즉 최종 제품은 몇으로 본다? 5로 본다 이 뜻이거든요. 5 중에 2,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 5분의 2를 얘로 채워 넣는다. 그리고 5분의 3을 이 3칸 5분의 3을 얘로 채워 넣는다. 이런 원리입니다. 따라서 얘는 처음 값 18에다가 전체 5분의 3이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아까 전에 몇 나왔었습니까? 아이고 왜 이래. 10.8이었나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납이 10.8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라는 뜻이고, 이건 뭐죠? 이거는 몇입니까? 이거는 5분의 2에 25를 곱하니까 10이죠? 여기는 10이 들었다. 그러면 10 마이크로그램과 10.8 마이크로그램 합치면 20.8 마이크로그램인 거죠. 얘네 둘을 2대 3으로 섞어버리면 최종 제품에는 20.38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 납이 함량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어렵죠? 수학 모르면 틀리는 문제, 이런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니은 보시면 안티몬 함량이 10이고요. 안티몬 함량이 0.02 mg이네요. 아, 참, 또 이렇게 짜증나죠? 그래서 mg을요,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10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0.02에서 0.02에 1000을 곱하면 20이죠. 즉, 10하고 20인데요. 동량 혼합했대요. 1대 1로요. 그럼 전체 2분의 1 더하기 1은 2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거 반띵하면 몇이에요? 5죠. 얘 반띵하면 10이죠. 합치면 15네요. 즉 최종 제품에는 1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 들어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안티모는요,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그 기준치가 1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죠. 따라서 얘도 유통되어서는 안 되네요. 디귿, 니켈이 33 ppm. ppm은 뭐랑 같다고 했었죠? 제가 ppm은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랑 그냥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33 마이크로 마스카라와 니켈이 0.0028, 그럼 28이죠, 28이죠. 그냥 마스카라를 1대 2의 비율로 혼합한 맞춤 화장품. 그럼 3분의 1 곱하기 33, 11이죠. 3분의 2 곱하기 28이죠. 안 되죠, 약분이. 그럼 이거는 또 계산기를 켜야겠죠. 18.66666이네요. 18.6이라고 할게요. 합치면 몇입니까? 29.6이죠. 그럼 29.66666 이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저기 마스카라라고 했죠. 지금 마스카라. 마스카라의 니켈의 기준, 니켈은 기준이 3개가 있었어요. 35, 30, 10이 있었죠. 저 하도 외워서 이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눈 화장용 제품류는 3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만 되면 됩니다. 마스카라는 눈 화장용 제품이죠. 근데 지금 얘는 지금 29.6이 나왔으니까 얘는 괜찮죠. 얘는 오케이.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리을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0.0095 95죠. 함유된 에센스랑 부틸벤질 프탈레이트가 18 함유되어 있는 에센스를 동량 혼합했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프탈레이트류는 디부틸 프탈레이트,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하고 디에틸엑실 프탈레이트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총합으로 최종 화장품의 1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가 나와야 돼요. 그 이하가 돼야 돼요. 이 둘을 지금 보면 얘가 1대1로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그냥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33 더하기 95 나누기 2 하면 64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합친 것을 절반으로 나눈 게 왜냐면 1대1로 됐으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100 이하죠. 이미 100 이하이기 때문에 얘도 리을도 적합하네요. 그래서 유통화장품 적합하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메탄올을 3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하면 됐다. 메탄올 30 마이크로그램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0.003이죠. 이거 반대로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30이니까 0.0039 0.xxxx라니까요. 이거를 아시면 되죠. 0.xxxx%는 xxxx 마이크로그램 이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 에탄올이 지금 3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0, 요 xx 자리에 30을 넣으세요. 앞에 없는 건 다 0이에요 0030이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0030 집어넣으세요. 그럼 0.0030% 지금 뭐예요? 0.003인 거죠. 뒤에 0은 없어지니까 0.003%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탄올이 0.003%가 있대요. 메탄올, 근데 무류지라고 하죠. 메탄올은요, 무류지 기준이 0.002% 이하여야 되죠. 그럼 이 기준 초과죠. 따라서 비읍, 미음, 기준 초과. 그러니까 체크.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나왔어요. 여태까지. 디옥산 함량이 0.1%. 0.01%. 자, 여러분, 0.01%도 그럼 뭡니까? 0.010이겠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디옥산 함량이 지금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디옥산이 지금 뒤에 보면 100이네요. 100과 얘는 몇입니까? 200이겠네요. 얘를 10대 1의 비율로 혼합을 했다고 합니다. 10대 1의 비율. 처음에 100. 그러면 11분의 10이죠. 11분의 10 곱하기 100 더하기 11분의 1 곱하기 200이네요. 즉 이것도 계산기를 킬게요. 1000을 11로 나누면 90.90 즉 얘는 90.90 더하기 얘 나눌게요. 200이죠. 200을 11로 나누면 18.181818이죠. 18.18 이죠. 합치면 100 어쨌든 109 정도 대략적으로 한 109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대략적으로 109랑 가까운 걸 거예요. 근데 이걸로 혼합한 뒤에 두 개의 용기에 소분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최종 제품을 소분을 하는 두 개의 용기에 소분했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2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최종 제품은 이 제품이 다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디옥산이 균일하게 그람당 균일하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눈다고 해서 이게 두 개의 용기에 소분했다고 해서 이게 절반이 되진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얘는 지금 109.0909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디옥산 기준은 100이죠. 100g 퍼 1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라죠. 그램 이하죠. 그래서 이것도 기준치 초과죠. 따라서 하나 둘 셋, 얘도 3개였나? 얘가 3개였지. 하나 둘 셋 4개니까 답은 4개. 답은 4번이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비읍 같은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혼합한 다음에 선생님 두 개 용기에 소분했다는데, 그러면 109.0909 나누기 2 해야 돼서 한 54.5 정도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는 적합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자,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에다가 미숫가루라고 칩시다. 미숫가루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 주려고 미숫가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미숫가루, 엄마 미숫가루 달게 해줘. 응 알겠어 해가지고 미숫가루에다가 설탕을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숫자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미숫가루에 설탕을 넣었어요. 우유도 넣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줬어요. 미숫가루를 반반 나눠줬어요. 100ml짜리 미숫가루를 50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 50짜리 미숫가루는 처음 미숫가루에 비해서 처음 미숫가루의 단맛이 10이라고 칩시다. 10만큼 달았어요. 그럼 얘는 5만큼 달고 얘도 5만큼 달아요?
아니죠. 단값은 똑같아요. 10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엄마 처음 미숫가루는 처음에 엄마가 통에 담겨있는 미숫가루는 달았는데 나한테 오니까 단맛이 절반이 됐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돼서 이게 절반이 되면 이게 반반 나눠지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단위가요, 최종 화장품, 물론 이건 말이 되죠. 여기에 설탕이 100g 있었다. 100g 있었는데 똑같이 반반 나누면 얘도 50g, 얘도 50g이 될 거예요. 이건 맞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아까 전에 그 단맛은 왜 반이 안 되죠? 왜냐면 나머지 값들도 다 절반이 됐기 때문에요. 여기에 들어간 우유, 여기에 들어간 물, 여기에 들어간 가루도 다 절반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죠. 비율이 똑같으니까 비율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농도가 50%였다. 엄청 많이 넣네. 50%였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50%. 여기도 똑같이 50%. 왜냐면 나머지 것들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비율은 똑같다. 이거에 대한 기준도 다 비율이잖아요. 퍼센트 비율이고요. 퍼센트 비율입니다. 이거를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으로 환산을 했죠. 이것도 비율이죠. 그램당 몇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느냐. 이것도 비율인 거죠. 따라서 기준이 비율이면 소분했다고 해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대신에 만약에 기준이 그냥 그램이었다. 그럼 반반 나눠지겠죠. 기준이 미리그램이었다. 기준이 그냥 마이크로그램이었다. 그러면 나눠지겠죠. 근데 이건 마이크로그램이 기준이 아니라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 기준이죠. 이건 비율입니다. 단위가 아니에요. 단위 대 단위는 비율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반반 나눠지는 거 아닙니다. 자, 50번으로 갈게요. 오늘 해설 강의 정말 길다, 그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비의도적 유래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보시면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납은 무기색소보다는 안료에 어쩌고 있으므로 무기색소보다는 안료 등의 분체 원료의 불순물로 존재한다. 납은요 무기색소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 이거를 네이버에 치셔서 꼭 보고 오세요.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 해설서를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 거고. 2번 수은, 화장품에 존재하는 수은은 주로 유기수은이 아니라 무기수은입니다. 그리고 3번 천연 화장품, 천연 무기 파우더를 사용하는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의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안티몬에서 만성적으로 노출하면요 맞아요. 이런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반복 적용 시 미량 흡수돼서 심혈관 독성 등 전신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건 그냥 이걸 통으로 외워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4번 카드뮴은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포함하거나 제조 과정 중 지방산의 에틸렌 옥사이드 첨가 과정 중 부산. 이건 뭔 소리죠? 카드뮴이 아니라요. 이거 디옥산이죠. 이거 외우세요.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 중 성분명에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에틸렌 옥사이드 첨가 과정 중에 부산물로 생성돼서 화장품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옥산은 이게 중금속 조심해야 돼요. 포름알데하이드는 화장품에 디아졸리 디닐 우레아, 소듐 하이드록시 메틸 아미노 아세타이트 하고 페녹시 이소프로파놀, 뭔 소리야, 이상하죠. 쿼터늄 15랑 같은 일부 살균 보존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수용성 산해에서 분해돼서 일부 생성될 수 있다. 일단 이거 1회 모의고사에서 제가 다뤄줬고요. 이 포름알데하이드 계통의 보존제를 말을 하는 건데, 페녹시 이소프로나놀, 이거는 페놀 계열이죠. 페놀 계열의 보존제입니다. 이거는 포름알데하이드 계열의 보존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따라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자, 51번으로 갈게요. 오늘은 52번까지 해설할게요. 자, 51번. 마찰 화장품 판매업자 성진씨는 화장품 내용물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쫄지 마세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 미생물 사용 한도, 총 호기성 세균수는 역류화용 제품류나 눈 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g이나 미리그램당 500개 이하여야 합니다. 총 호기성 세균수 뭐라고 했어요? 세균수랑 진균수를 합친 거라고 했죠? 그리고 물휴지의 경우에는 세균하고 진균수는 각각 1g이나 1mg당 100개 이하. 그리고 기타 화장품의 경우에는 1g이나 1ml 중에 이제 1000개 이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합치면 돼요. 그냥 합치면 됩니다. 베이비 로션, 얘 합치면 몇입니까? 495. 아이 역류화 제품류 500 이하죠. 그래서 이제 합격. 물휴지 각각 100개 이하. 진균류 이거 각각 100개 이하여야 되는데 얘 지금 초과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거 뭐야? 반품 처리해야 되겠죠. 물휴지 반품 처리. 물휴지 반품 처리. 그리고 아이섀도우 합치면 500. 딱 봐도 400, 200 더하면 600 넘으니까 아이섀도우 눈 화장용 제품이니까 이거 불합격. 500 이하여야 되는데 선크림에 대한 규정 없어요. 1000개 이하면 돼요. 48 앞에 숫자끼리 더하면 800 몇 개 나올 테니까 이거 1000개 이하니까 얘는 합격. 자, 외형부 세정제 이것도 규정 없어요. 1000개 이하면 돼요. 얘 합쳐보세요. 앞에 숫자만 합치면 지금 1000은 안 넘죠. 980 몇일 거예요. 그쵸? 983 뭐 이 정도 나오겠죠? 1000 안 넘으니까 얘도 합격. 자, 바디워시도 1000개 합쳐서 1000개. 당연히 안 나오겠죠? 1000개 얘도 합격. 따라서 2개네요. 무르지 아이섀도우. 답은 2번. 이것도 기준 잘 보셔야 돼요. 그람당 몇 개인가? 총 화장품에 8,800개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면 그 화장품은 10g이다. 그러면 이거 다 환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화장품은 단위는 880개 g이구나. 이렇게 개 퍼 그램. 이것도 여러분 다 제가 이 시험 문제 좀 쉽게 낸 거예요. 처음에 이거는 20g당 몇 뭐 이런 식으로 내려고 했어요. 얘는 50g당 몇 막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더럽게 내려고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이 너무 멘탈이 탈탈 털려져가지고 제가 너무 어렵게 내서 이건 일부러 그렇게 낸 겁니다. 자, 52번. 52 마지막 문제네요. pH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요. pH 기준은 영유아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샴푸 린스 제외입니다. 면도용 제품류, 기초 화장용 제품류 중 이 제품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 6개 중에 액체로 된 로션, 크림, 이나니 이런 제형의 액상 제품에 대한 기준이에요. pH 기준이 3에서 9 이하여야 돼요. 즉 이 6개 제품류에만 한한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액상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 세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pH 기준은 몇인데 3에서 9라는 거. 그런데 네 번째 포인트.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이나 사용한 후 곧바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은 pH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이게 네 번째 포인트. 이 네 번째 포인트 잡고 가셔야 돼요.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은 왜 pH 기준을 안 지켜도 되나요? pH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pH가 물이 존재해야지 측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도나 알칼리성 이런 건 다 물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아예 상관이 없고요. 물로 씻어내는 건 왜요? 물로 씻어내는 건 산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물로 바로 씻어내니까 그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매우 경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H 기준에 따라서 지금 액상 제품에 대해서 pH는 3에서 9고요. 저희 매장에서 B씨가 말씀하신 pH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골라라 했는데 몇 개이군요 라고 했어요. 일단 3 더하기 9 더하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라고 했어요. 3 더하기 9 더하기 자, 베이비 린스 아니죠. 그렇죠. 린스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린스 같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볼게요. 바디 크림 그랬네요. 바디 크림은 몸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몸에 바르는 거고 기초 화장용 제품이죠. 그리고 리퀴드형 아이라이너인데요. 눈 화장용 제품입니다. 눈 화장용 제품인데 리퀴드래요. 액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pH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베이비 로션, 로션의 경우에도 충족해야 되고, 베이비 오일 미네랄 오일 100%래요. 물이 안 들어갔죠.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은 pH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디 오일 중에 이것도 물이 없네요. 다 기름이죠. 그래서 얘도 필요가 없고요. 쉐이빙 폼 이거 바로 씻어내는 거니까 얘도 지킬 필요 없고, 바디워시 바로 씻어내니까 할 필요 없고, 우레아 핸드크림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레아 핸드크림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여기 포함이 돼. 이거 핸드크림도 기초 화장용 제품입니다. 아이크림도 기초 화장용 제품이니까 따라야 되고, 포마드는 두발용 제품이죠. 두발용 제품. 네, 포마드 따라야 되는 거고요. 풋크림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기초 화장용 제품이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향수는요, 여러분, 향수는 방향용 제품이죠. 방향용 제품류는 애초에 pH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류 없었어요. pH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6가지 제품류 뭐예요? 영유아용, 눈 화장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면도용, 기초 화장용 이 6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것도 이거는 색조 화장용이죠. 그래서 얘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네요. 그러면 3 더하기 9 더하기 9네요. 답은 21. 답은 4번이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